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대 전 녹색정의당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변호사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 대변인님도 원래는 정의당에 또 계셨고, 네, 예, 인재사관학교죠. 정의당. 정의당이 지금 인재사관학교인가요? 네, 각 정당에 뭐 없는 정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간 분은 안 계시구나. 거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권 거기도 전체에 언더커버를 퍼져 보내야 되는 거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의 승리보다 정의계의 승리를 중요를 이번에 각 당에 다 당선권에 들었거든요. 예. 비례 더불어민주연합에도 들었고 한창민 부대표가 예전 부대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여기서 대변인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그 훌륭한 인재들이 각 당에 다 가 있어가지고 예. 20년 그래도 이게 뼈대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정당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조국혁신당에도 신장식 대변인이 비례 4번. 남자 그럼요. 중에는 조국 대표 다음 번호를 받았죠. 초반 방송에 내가 그렇게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뭐 거의 뭐 지금 지지율 봐서는 비례 4번이면 비례정당 지지율이 한 8% 정도 나오면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당선권이잖아요. 지금 막 20% 나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다이나믹 코리아이기 때문에 3주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요. 더 뭐 차분하게 드릴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면서 남은 3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이 늘 정치와 골프와 정치는 고개 들면 망한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정의당 자체로는 그렇지만 곳곳에 정의계를 포진시키면서 사실상 정의당의 정강 정책을 여러 당내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그 뭐 이제 시집장가 많이 보냈는데 전각 본가가 지금 시원찮아 가지고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세요. 또 이제 인재 많이 양성해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숨만 부지해 달라는 거는 이제 비례정당 3% 득표율은 3% 득표. 예정이 있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개를 저희가 얘기했는데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고개를 들었다가 난리가 난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개를 쫙 들었다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에서 맞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2차 대충돌 먼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로 런한 이종섭 장관이 돌아오겠다라고 했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회칼 테러 막말을 했던 황상무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했고요. 사태가 약간은 수습되는 모양새인데, 저는 원래 어제 저녁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이번 주말쯤이나 뒤화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주말에 풀어졌어야 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버티다가 대통령실이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원래 17일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가 즉각 소환 통보해서 바로 와야 되고 귀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황상무 수석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다음날 공수처가 조사 준비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1공관장이 그냥 들어오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도 매우 부적절한지를 알고 일단 오늘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한다고 했습니다. 귀국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원래 이 문제를 김종대 의원님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저는 오래전부터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로 갈 거라고 그랬고,
단지 이종섭 대사 사태로 조금 늦게 불거진 거에 불과하다. 예. 근데 귀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뭐 내가 조사받고 싶고 조사에 응하고 소환에 응한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 피의자 측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공수처가 예. 이제 재반 정황 증거를 다 수집해서 마지막으로 자기들 수사 일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할 예. 문제예요. 귀국한다 안 한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되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이 왜 독립수사기관에 뭐 소환도 안 하고 뭐 고발하고 6개월간이나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거기에다 출국 금지시키고 거기에다가 뭐 수사기밀 흘리고, 아니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거기서 수사는 판단을 하고 진행을 예. 하는 건데, 마치 무슨 이종섭 대변인가 변호사 같이 왜 독립 수사기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맨날 수사에 대해 가지고 마치 개입하는 듯이 그러면서 뭐 지금은 오히려 공수처를 압수수색할 기세예요. 기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매우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가 인원도 몇 안 되고 처장도 없는데, 그러면은 작년 차장도 없습니다. 차장도 없는데 없고, 예. 그런데 직무대행이 그만뒀죠.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수사는 작년 12월 23일 날 첫 예. 보도가 나온 건데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령관실하고 통한 첫 기록을 입수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리고 1월 15일, 16일, 17일, 18일 압수수색했어요. 그게 이제 이종섭 장관 군사보좌관,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실, 예. 그 다음에 해병대 사령관 뭐 업무폰 이런 것들 압수수색한 게 1월 중순이고 이게 마무리된 게 1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 자료를 정리하던 중에 2월이 되자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또 증거가 대방출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각종 포렌식 자료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3월 초면 자료 정리하기도 바빠. 이걸 다 분석해야 되고 예. 관련자 참고인 다 식별해 놔야 되고. 근데 3월 초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호주 대사로. 뭘 안 부르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막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고 압수수색 진행했고 이렇게 하면 공수처가 판단하는 거지. 느린 건 저도 불만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뭐 안 불렀다, 수사 안 해서 내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공수처가 처음 웃기는 얘기 만들어질 아닙니까 때부터 이게. 예산과 조직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거대 조직인 검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거죠. 네. 그런 여건이 매우 있는 작습니다. 거죠. 매우 예. 작습니다. 그 일개 지청만도 못해요. 전체 예.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럴만한데, 되게 재밌게 보는 것은 공수처에서도 나가는 걸 허락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그런 사실 없다. 예. 그럼 대통령실에서 거짓말했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또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사실을 얘기한 거를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실을 얘기했는데 부적절하다? 진실은 부적절한 겁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국하면,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면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까?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는 것만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이 밝혀지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피의자를, 당연히 있어야 될 피의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귀국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도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본말, 이게 순서가 지금 뒤바뀐 거고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와서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밝힐 게 더 늘어버렸잖아요. 대통령은 왜 그러면은 이종섭 대사를 호주로 보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진실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냥 숙제가 더 는 거지 숙제가 풀린 게 아니다. 일단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서 공수처의 자체 수사 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길어진다고 하면 또 길게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애초에 이런 일이 기본인데 수사를 많이 해본 대통령 또 수사를 많이 해본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있고 흔히 이제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많이 갔다고 그랬는데 상관없이 그냥 보냈다. 요게 이제 납득하기 힘든. 저는 이제 검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김봉현 라임 이때 했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백이라고. 1도 첫 번째 도망가라. 2부 일단 부인해라. 3백
백을 써라.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1도 하셨고요. 오면 2부 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3백 대통령실 백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대로 검사들이 얘기했던 1도 2부 3백 이종섭 대사는 이 전술로 공수처 수사에 임할 것인데 공수처가 되게 저는 재밌게 보는 게 뭐냐면 오히려 처장과 차장이 없으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사실이 아닌데요? 그건 그게 아닌데요? 하고 정무적 고려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좀 기대를 좀 늦긴 한데 기대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뭔 수를 썼는지 몰라도 거기 검사 수사관 털어버리고 있다는 소문이 바다예요. 이게 3백입니다. 예, 3백 그 특히 대통령실 백. 언론 플레이는 잡아내겠다는 예. 얘기예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된 겁니다. 이거 네, 아마도 지금 선거 중에 또 한 번 문제될 중요한 지금 또 나올 수 있죠. 분란이 지금 또 하나가 생긴 거고. 근데 왜 그랬느냐?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지금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면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 없게 오히려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렇죠. 예. 국민적 관심이 지금 엄청 귀국했는데 왜 수사 안 해? 왜 안 해? 오히려 이게 더 지금 여야 할 거 없이 거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가 더 확실히 수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이게 여건이 더 커졌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공수처가 그 뭐 황제 소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공수처가 그냥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한 건물을 쓰고 있어요. 원래 그 검찰청에는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뒷문으로 해서 이 보안 통로가 있어서 그래서 소환하는 사람들의 포토라인에 안 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정부종합청사 그냥 무조건 1층으로 가야 되니까. 1층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네. 1층으로 무조건 가고 외부에 누가 공수처 차량을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공수처 차량 번호를 기자들이 다 합니다. 차량 번호가 1, 2, 3, 4 뒷번호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차가 나가면 그러면 다 기자들이 쫓아갑니다. 예. 이 차에 누구를 태워서 언제 들어오나가 다 걸려요. 자, 그럼 이종섭 대사가 돌아와서 4월 10일이 되기 전에 그러면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느냐 그것 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예. 오라고는 해놓고 소환 조사를 뒤로 늦추거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호주의 캔버라 절간에 있으나 한국에서 사실상 본인 스스로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꼴이나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돌아올 때도 그렇고 저는 이게 정말로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4월 10일 전에 소환해야 됩니다. 공수처가 사실 지금까지는 좀 못 믿었거든요. 네네. 저는 뭐 처음부터 사실 검찰이 방해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조직과 예산을 잘 잡지 못하니까 거기서 검찰에서 좀 뛰어난 검사 또는 뛰어난 수사관들이 파견이 돼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검찰에서 저거 안 될까라고 자꾸 하니까 별로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네.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국민적 관심도 높으니까 네. 제대로 좀 했으면 해요. 저는 대통령실이 보낼 때도 수사받는 사람을 왜 보냈냐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그게 저는 정말 부적절한 말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이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게 핵심인데 또 외압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외압했다고 지금 의혹이 있는 건데 내가 알아보니까 외압이 없었어. 문제 없더라. 말이 됩니까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요. 네. 정답이 따로 있어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해도 맥락상 그게 달리 해석될 여지도 막 가끔 생기는데 아니 알아보니까 죄가 없던데요?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수처는 그럼 대통령실이랑 머리 받고 싸울 작정을 하고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 장관이 비행기 타고 집에서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씨 안 간다니까 괜히 보내가지고 나만 진짜 뭔 개쪽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예.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해도 돼요? 아, 제가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와서 호주 대사도 철회해야 됩니까? 지금 공관장 회의를 빌미 삼아 오는 걸로 돼 있는데 호주 대사도 철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여론입니다. 네. 뭐 제가 굳이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일단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 수사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고 실제로 소환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둘러대고 귀국했다. 언제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귀국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갈 그 개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은 끄자. 나갈 때도 개구멍으로 나갔고 들어올 때도 개구멍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 공수처 수사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외압을 행사했다는 어떤 각종 정황 증거가 2월, 3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특히 3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그 저기 재조사 지시 같은 거 거기서는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그걸 또 문서로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또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 행사한 외압 그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출장 갔을 때 끊임없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 대한 어떤 정상근무 조치, 확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십 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조사는 우선 그러한 저기 지시를 했는 게 사실인가 여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의 어떤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는 것이죠. 그 저희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대통령까지 범인도피죄로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형사 고발했죠. 네. 형사 고발했어요. 그것까지 그 이렇게 병합해서 공수처가 병합해서 제대로 수사하시면 됩니다. 네,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대통령 입건했잖아요. 야 오랜만에 일 잘한다. 입건만 하고 그냥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입건도 저희 조국혁신당이 차교근 본부장하고 박은정 검사, 박은정 1번이시죠. 이렇게 같이 나가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병합하세요. 사건 병합해서 대통령이 왜 이종섭 장관을 법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이 왜 출입 금지를 해제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해제하고 외교부 장관으로 호주 대사로 외교부 장관은 왜 임명을 했는지 대통령이 임명권자지만 외교부를 통해서 가는 거니까 했는지까지 병합해서 수사하셔야 됩니다. 병합해서. 공수처가 정말 처음에 자리를 좀 못 잡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조직이든 더구나 수사 조직이 수사기관이 빠르게 아주 초기부터 자리 잡기 쉽지 않죠.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번 일을 정말 공수처가 뭐 바카스나 비타오베이라도 좀 많이 먹고 잘 했으면 하는 좀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원칙대로 하면 돼요. 병합해서 수사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까지 병합 수사하시라. 지금 이제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든 또는 이종섭 전 장관이 예전에 있을 때 국내에 있을 때든 물어보면은 다들 나는 그런 적 없다 라고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과 통화를 하고 누구를 했냐 이 사람들을 또 불러서 쭉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 악의가 맞춰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이 군사 재판입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막상 공수처 조사가 시작되면은 계속 잡아떼는데 분명히 이제 심적 부담이 커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이번에 군사 재판은 군 검찰이 아예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잡아넣고 구속영장 철회하다 무산이 됐지만 그쪽으로 몰고 간 거고 이미 김계환 사령관도 거기에 맞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딴 말을 못해. 뭐 사령관 군인으로서의 양심이고 뭐고 간에 그냥 말 다 바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향이 다른 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수가 바뀐 조사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증거물이 많은데 통화 기록 있고 뭐 이랬는데 아니 그렇게 자꾸 주장하실 거면은 그러면 왜 이때 업무 수첩에는 장관께 뭐 내일 보고 드리고 뭐 할 것이면 왜 썼냐고. 그러니까 왜 장관님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다. 다 지웠죠. 다 지웠어요. 그러면서 저기 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도 왜 휴대폰 제출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의 결이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지금까지 군사 재판하고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군 검찰 조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군 검찰도 공수처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 검찰도 피의자예요. 지금 국방부 검찰단장 거기도 입건돼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근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올 4월달에 지금 특검 올라가 있잖아요. 특검법안 올라가 있는데 4월달에 특검법안과 관련돼서 여기 공수처가 할 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특검으로 다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그 수사기관의 설립 근거가 흔들리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너무 자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공수처가
정말 4월 특검법이 상정되기 전에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종섭 소환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예. 아니 저 옛날에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이 지금 공수처에 있으면 지금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우 난리 났지 난리 났어. 그때 청와대 압수수색했잖아요, 자기가. 많이 했어요. 이제 네. 앞에 청와대 정문에서 이제 멱살 잡고 하면서 다 들어갔죠.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누군지 고위 관계자가 네. 핵심 멘트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YTN과의 통화에서 한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야당과 친야 매체 그리고 공수처가 짜고 치는 짝퉁이라고. 구스톱. 좌파 뭐 이런 네. 등등등. 그렇죠. 거기라면서 뭐 짜고 치는 구스톱이다.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표현 심하게 했는데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종섭 장관 임명 기사가 3월 4일 날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3월 4일 날 저녁부터 이분 알고 보니까 공수처에 고발돼 있고 그렇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어떻게 우주대사로 가냐. 그 얘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3월 5일 날 물어봐요, 공수처에게. 출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했다. 근데 그때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공수처가. 뭐라고 하냐면 뭐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공수처가 막 물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출금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기자들이 출금했나 보네. 그리고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하죠. 이렇게 당연히 취재로 들어가는 걸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확보한 1, 2월의 그 통화 기록 상당수가 언론에 나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밀 누설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공수처가 나름대로 버티는 방법이었다고 전 봐요. 이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해나가면서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뭐 그러는 어떤 예. 현상 중에 하나였다고 보고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의 언론 접촉을 색출하겠다는 흐름과 더불어서 외교부도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 대사 무도하다, 내정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언론에 샜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외교부 공수처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감찰 대상이 돼가지고 예. 지금 외교부 블라인드 거기에 그 언론 글들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이종섭 대사 대사 부임을 규탄하는 거 일색이고 거의 뭐 투표까지 했는데 96%까지나. 부끄럽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난번 부산 엑스포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교부도 찍혔다. 예. 외교부도 지금 괘씸죄에 찍혀가지고 색출 작업 들어갔다. 내가 보기엔 안 찍힌 데가 별로 없어요. 네. 대통령의 말에 거슬른다,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다 찍어 나가기 때문에 안 찍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토리? 집안에 있는 토리? 걔는 안 찍혔으려나? 아니 거기 관저에도 그 사진이 하나 찍혔는데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 왔는데 우연히 찍혔어. 거기 풀어놓고 키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도 그 개한테도 찍히면 안 돼. 개한테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안 찍힌 건 그러면 걔들 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안주인님하고. 저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이직률이 높다는 걸 심상치 않게 보고 있어요. 근접 경호한 경호원들이 많이 사표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해 죽겠네. 예, 지켰나요? 그거 나중에 제가 밝혀드릴 거예요. 일단은 김종대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제 그 연유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기로. 무리한 경호 요구가 많은가 봐요. 아니 뭐 제가 여기서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예. 난 들은 얘기가 있고 좀 더 이제 취재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손님을 불러왔으면 걔는 그 문제는 그 걔가 내 말인가 걔가 되는데. 뭔가 문제를 일으켰나 보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왜 그 토리 있잖아요. 예. 얘들이 배변 교육이 안 된 개들이요. 이야, 이거 뭐 있다. 그죠? 배변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까? 굉장히 이 개 돌보는데 손이 많이 가요. 그거를 누가 돌보고 있나요? 그건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또 개들한테 갑자기 진행자 본능이. 그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에게도 자유를 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예 써붙인 거기가 거예요. 이제 개판이 됐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개판이 그렇게 되다 된 보니 거예요.
그 개판을 정리해야 되는 분들이 네. 이직률이 높아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러 왔냐. 아니 관전은 경호원들이 하는 건 아닌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요즘 고발을 알겠습니다. 많이 당해서 조금 요거 나중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네네네. 확인 중이고 추적 중인 김종대 의원님이 사실이다. 예, 요거를 이제. 뭔가 있어요 저한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멍가 있어요, 멍. 예, 있습니다. 멍게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섭 대사 얘기는 일단 좀 해봤고요. 네. 요게 이제 계속 커졌어요. 하나를 더 얘기하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아우, 상무, 황상무, 예. 시민협박수석. 예. 예. 지난주에 이제 꿈이라고 하죠. 꿈이 몇 명의 네, 기자들이 네. 모여서 이제 국회나 또는 뭐 정부기관,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 일부 인사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했던 말 1988년에 정보사 요원들이 회칼로 허벅지 2방 MBC 들어. 잘 들어. MBC 잘 들어. 그 자리에 MBC 기자가 있었는데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 아침에 긴급 공지로 사의를 했습니다. 자, 이거 사의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늦었죠, 사실. 늦었죠. 그리고 사의가 아니라 해임을 했어야죠. 대통령이 해임했어야 돼요. 예. 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어떠한 강압도 한 적 없고 다른 정권처럼 사찰하거나 이런 일 없었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냈잖아요. 방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왜 개인에게 다시 탓을 해요? 해임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실 그 입장 딱 보자마자 솔직히 욕이 나왔어요. 왜? 난 뭐지?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뭐도 안 했다면서요. 예. 나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야 이래도 되나? 그 이제 방송하실 때 그 방송이 방송심의위원회. 방송심의로부터 여러 번의 중징계를 받았죠. 예, 그 그래서 부관 이제- 참시도 하고 있습니다. 부관 참시. 지금 제가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자 징계를 관계자 징계라는 법정 제재가 지난 10수년간 단 2건, 많아야 3건일 겁니다. 제 기억에 2건 아니면 3건인데 밖에 없었는데 MBC가요? 아니요 전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있어요. 저도 있어서 아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먹었거든요. 그럼 MB 그 전 2건, 직장에서. 3건 중에 아니야? 하나 전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저도 고해만 저희 회사가 2건 먹은 적이 있어요. 중징계, 관계자 징계. 제가 관계자 그때 징계. 관계자여가지고. 예. 예. 근데 제가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15일간 한 보름간 예. 한 달 반 정도에 7건 받았어요. 최근에 7건. 관계자 징계는 너무 남발되고 있다. 예, 7건. 그런데다가 이거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MBC도 저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를 뺏겼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평가가 있으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뭐냐고. 아니 지금 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 CBS 기자들은 번갈아 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 평화방송도 관계자 징계에 가까운 예. 의견 진술이 나와가지고 평화방송도 한번 인터뷰하러 갔더니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거 다 이런 소송만 얘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어제 돼요. 나온 예. 건데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이제 법정 제재가 내려지면 과징금 있고 또는 관계자 징계가 관계자 이게 징계. 벌점에 들어가요. 벌점이 그러면 이게 들어간다. 벌점에 쌓이면 나중에 제어가 때 그 벌점이 꽤 쌓여버리면 제어가 못 받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송사에 아주 민감한 건데 네. JTBC도 이제 과징금 3천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거 세다. 세죠. 제일 센 건데. 사실 돈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마이너스 벌점 쌓이는 10점이에요. 게 마이너스 들어가죠. 10점. 예. 관계자 징계가 마이너스 4점인데 예. 과징금 세죠.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짜리예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효력 정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고난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 일일이 법원에서 싸워줘야 볼 때가 되는데. 말도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MBC는 방송인들끼리 만나셔가지고 할 얘기가 많으시고. 아니 그게 너무 분하고 그죠. 분하고 억울하거든요. 아니 세옹지마. 그것이 저 조국 혁신당을 만드는데 일조했는데 그렇죠. 뭘 또 그런 것도 다 너무 있어요, 분하고 사실. 억울하니까 인생사 세옹지마. 세옹지마. 아니냐. 사람을 나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 뻔히 있는데 그런 압력 때문에 마이크 앞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의 그 입장을 제가 꼼꼼히 봤거든요. 네.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고 뒤에 언론의 책임을 존중한다고 써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 압박은 언론의 책임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네.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아니 저뿐만 아니라 주진우, 최경영 등등등 한둘입니까? 근데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딱 잡아떼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을 이게 이 원한을 맺히게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사람을 무슨 뭐 개돼지 취급을 하거나 원한 맺히게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발언이 대변인 발언이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막 저 밑바닥부터 확 긁어버리는 발언들을 요거 하시더라고요. 약간 옆길로 샜는데 네. 제가 한마디 이번에 일단 말씀드리면 오은건 사건이 그래. 한마디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방송통신심의 유일임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막하나? 저도 이제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자 안 붙였던 김건희 특검법인데 여사 안 붙였던 행정지도 받았잖아요. 맞아요. SBS가. 예. 그러니까 잘 숨어 있었는 대통령이랑 여사가 방심위가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이제 특히 언론은 자기들이 민감하니까 막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방심위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애로사항을 측근들에게 토로했다고 도움이 안 그러더라고요.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디 딴 방송에서 있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윤과한의 다른 관점이 지금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이종섭 대사에 대한 대통령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총선을 돕기 위해서 치워준 겁니다. 이게 병뚜껑 같은 존재예요. 이종섭 대사는. 이게 따지면 안에서 탄산수가 넘쳐. 이게 범람을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실로 튀어오는 건데 그러면 공멸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선거 치를 거냐. 그래서 우리가 니들 도와주려고 치워줬는데 그럼 막아야지. 그게 다 사는 길인데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이나 거기 수도권 의원들은 이것 때문에 선거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놈의 병뚜껑이 뭔데? 이러면서 이게 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거다. 저는 대통령실의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 병뚜껑에서 얼마나 가스가 나올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른다. 모른다. 모른 척하거나. 아니 그런데 지바리저린 입장에서는 이거 무지한히 겁나는 거야 그게. 그렇죠. 대통령실 엄청 겁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같은 이야기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모든 균열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걸 군사 전문가답게 워터루 전투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저기 웰링턴 사령관이 이제 왕정 연합군을 끌고 왔는데 오다가 프로이센 군대가 저 다른 데서 오느라고 합류를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헷갈리는겨. 여기서 맞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매복해서 프로이센이 지쳤을 때 쳐들어오면 전투 진다. 그래서 병력을 반으로 짜게. 한쪽은 프로이센, 니들은 거길 추적해. 우리는 저 웰링턴 군대를 상대하고 있을 거니까 빨리 추적하고 돌아와. 그러면 그때 싸우려고 한 건데 이 놈들이 가가지고 프로이센 군대 쫓는다고 계속 다니고 끝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 프로이센 군대가 먼저 왔어. 월터루에.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완전히 묵사발이 난 거예요. 이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 각기 두 개의 관점이 그 저기 이렇게 집중해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은 저기 당이 주도가 돼서 선거 치르고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느냐 이래가 헷갈리는 국면이에요. 근데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다른 관점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났으니까 공교롭게 한동훈 사단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저쪽에 저 프로이센 군대 쫓으러 가버 거기서 전투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월터루에 여기에 자연스럽게 2차 윤한 갈등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권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A 관계자, 여기 A급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무수석실은 대체 뭘 하냐? 대통령 한호섭 정무수석실은 대체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맞는데 이 탄산수 확 튀는 맞는데 여권에서 보기에는 요거 총선 때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였다. 근데 갑자기 재발저려가지고 보내다 보니 상식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웬 호주? 출근까지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이 뒤집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냥 웬만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 된 거죠.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정무수석 어제만 해도
정무 쪽은 대통령 정무 쪽이 정말 바보들이다 다. 네. 정말 아주 날것의 언어로 대통령실을 요구하는 여권 관계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한 얘기가 이번 선거 지게 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윤석열 정권은 해보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뭐 끝난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 내가 먼저 죽는다. 사실 서서 죽을 거다. 내가 먼저 아니 네. 사실은 서서 죽는 게 아니라 서서 죽을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죠. 태풍에 날아갈 겁니다. 그렇죠. 서서 죽는 건 끝까지 싸우다가 뭔가 장렬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장렬한 최후를 맞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 장관은 그냥 한 장관이래. 한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한 방에 그냥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것 같아요. 근데 세게 어제 사실 그 얘기가 예. 용산 들으라고 한 얘기잖아요. 네. 오늘 오후에 오늘 오전에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을 싹 비우라고 그랬대요. 오늘 오후에 공개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오전까지 점심 때까지 확인해 본 바 뭐 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용산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게 하다해요. 이제 아침에 네. 그 소문이 쫙 돌았잖아요. 네, 쫙 돌았어요 오늘 오전에. 비대위원장 물러나게 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용산 갔다 온다. 네, 근데 제가 저기 좀 여권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거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일단 하더라고요. 용산은 가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왜냐면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리고 이미 1차 갈등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또 다시 좀 해봐. 안 나가. 못 내보내거든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이제 날것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용산과 한동훈 둘 다 개빡쳤다. 서로에 대해서. 요거 방송들이 요거까지는 얘기해도 되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싸움 구경하는 거 나라의 정말 아니 중요한 그런데 문제인데 파고까지는 안 갈 걸로 봐요. 아, 예, 저도 파고까지는 안 갈 거예요. 어떤 순간 봉합할 수 이게 그게 아마 예. 그 계기가 이종섭 장관 귀국입니다.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체면 세울 수 있는 접점 모색은 시작이 된 거다. 네, 네, 네. 사실 뭐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이 사퇴한다든가 심지어 탈당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어떤 그 선거 이후까지 생존 전략을 보는 단계로 가기에는 예.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게 되면 공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국적인 상황은 아니면서 수세적이면서 방어적인 접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상황 관리를 찾고 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긴 하는데 예. 상황 관리는 들어갔다. 단지 여기서 그 윤과 한의 갈등의 어떤 하나의 축은 만일에 총선이 이제 참패했을 때 예. 누구 책임이냐는 어떤 이후에 짓잡분하고 아주 고약한 후속 과정이 있어요. 이게 갈등의 소지가 계속될 수 있는 소지인데 서로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여기서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니야 임마 내가 민생 토론회 몇 번 했는지 알아? 21번. 어?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나 니들이 못 맞고 그리고 저기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수평적 관계로 안 봐요. 전혀. 국정의 파트너나 동반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대리인 정도. 토리 친구. 뭐 그렇게까지 뭐 하여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는 한동훈은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예. 자기 주도로 하겠다고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번지냐면은 어떤 비극적 예감이 들 때 이 총선에 대한 비극적 예감이 있을 때 나의 책임 부분은 이건 확실히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게 갈등을 커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 된 이게. 일단 그런 좀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세게 들이받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줘야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못해서 지금 요명에 요꼴이 됐다.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충 봤을 때 수도권에 한 30석 정도가 지금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당이 되는 거는 서울 선거입니다. 대체적으로. 수도권. 네. 아니 서울이 유동성이 조금 더 심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어제 그저께 계속 지금 대통령실을 규탄하고 나오시는 분이 서울이나 서울 근교의 후보들이에요. 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의 사정 봐줄 때가 아니에요. 경기도 예. 김은혜, 안철수 뭐 예, 이런 분들. 그쵸. 뭐 한 10수명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동훈 주위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 보기에는 TK 의원보다는 이분들과 선거 이후에도 책임에 대한 어떤 논의는 공유해야 되는 걸 그래야 내가 살 길이 열리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예, 그렇게 이제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수순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6.29 약속 대령 같은 예.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파트너로 보지 않아요. 자기 부하지. 부하. 예, 그리고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쭉 그 가까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못 넘어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상관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그냥 나는 내 역할을 했을 뿐이고 에이, 근데- 저분에게 나는 도움이 됐었어 늘. 뭐 이런 아니, 뭐 거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서천시장에서 그 90도 폴더 인사 예.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입장이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절대로 의원님은 그 뭘 선을- 거시겠습니까? 예, 뭘 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 선을 못 넘어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절대 그 선을 못 넘어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 선을 넘어갈 거면 근본적으로 아니 이종섭 대사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상병 사건 진실 규명하고 박정훈 대령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는 해임하시는 게 맞다. 빨리 이렇게 가야지 맞죠. 황상무도 해임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정면으로 들어받는 거지. 이건 그냥 상황 관리용 퍼포먼스 수순으로 넘어갔다. 빨리 돌아와라. 스스로 자신 사퇴를. 요건 이제 상황 네. 관리용이라는 말씀. 상황 관리용 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니까 이제 예. 이철규 위원장이 뭐 국민의힘 비례 명단 가지고 이게 한동훈 사실은 굉장히 큰 엄청나게 문제예요. 싸웠다. 오히려. 유해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비례 명단 일부를 조정하잖아요. 예. 이종섭 장관 자진 귀국하고 비례 명단 조정을 바터했다. 뭐 그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이 수도 여권에서 있고. 나온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서 서로 한 발 물러섰다. 이것도 이제 부글부글한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종섭 돌아오는 거는 이종섭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비례 명단은 지들 내부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빠터를 해? 말이 안 이것 되죠. 자체가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킬 거고 제가 그쪽에 이제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실은 윤과 한이 신사협정을 맺은 게 각자 자기 사람 꼽기는 최소화한다. 이랬는데 지금 이 비례 명단 보고 이철규 의원이 찐윤 이 양반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한이 자기 사람 꼽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무슨 비례 명단이 뭐라고 선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선이 여기였던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근데 한이 이거 뭐야? 자기 정치하려고 여기서 선을 넘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윤한 갈등의 또 하나의 단면인 비례 명단을 두고 충돌한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상황 설명을 하면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당선 안정권이다. 물론 지금 보면 안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20번까지 순번을 쭉 보건데 그냥 뭐 우리는 많은 국민들은 쏘쏘 이렇게 봤었는데 누군지 잘 몰라요. 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은 다 빼고 또 호남 특정인을 딱 꼽습니다. 주기환 비례 24번을 맞았는데 사퇴했었죠. 주기환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도 빠졌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사천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하고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서기관. 이분이 근데 골프 접대 받았다가 강등돼서 사무관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되자 사퇴를 했었죠. 이철규 의원 얘기는 이 2명은 왜 넣냐? 사천 아니냐? 한동훈 픽 아니냐라는 게 주장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원하는 사람, 이건 이철규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철규 위원장이 원하는 사람인지 윤이 원하는 사람인지 원하는 사람인지 김이 그럼, 원하는 그렇죠. 사람인지 여기서 김은
예, 토리 엄마. 예, 토리 엄마요. 아. 근데 이때 뭐 대표적 친윤 인사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정치권에 거의 정설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영삼 전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주기환 검찰청 전 검찰 사무관, 검찰 수사관, 광주지청 사무관, 예, 그리고 수사관을 했었고 이제 광주시당위원장이고 지난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몇 명이 더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피모 씨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백모 씨인데 피모 씨가 PAEK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또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확실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확인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도까지만 그건 김경률 비대위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넣으려고 했다. 요래 했는데 충돌이 있었다. 여기가 이제 윤한 갈등의 비례대표 갈등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길게 설명했어요. 아니 근데 비례대표 갈등이 지금 순번이라든가 이제 명단 조정을 한다 그랬는데 만일에 이제 지금까지 거명한 인물 중에 다수가 들어온다면 예컨대 주기환 전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저기 비례 투표 지지율 진짜 반토막 납니다. 이게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저기 이제 그 끼워 넣기 저기 어떤 그 지분 갖다가 할당을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천이라는 어떤 증거를 5만 군데 다 드러낸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물 밑에서 하든지 진짜 예. 그리고 사전 조정을 안 했다는데 내일이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 아니 그러면은 그 전날 이거를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또 내일부터 보면은 이 비례 저기 뭐냐 낙하산 끼워 넣기 돌려막기 뭐 별의별 용어가 다 등장할 텐데 아니 뭐 이건 뭐 저기 내가 보기엔 비례 선거는 치명타지 이게 그러지 않아도 이거는 지역구 수도권 선거에도 악영향이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를? 조국 좋아할 수 있겠는데요. 녹색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략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조금 이럴 때 덕 좀 보자고. 너무 우리를 그 이렇게 조금 아니 뭐 상대방의 실책으로 열어놓은 골문에 골 넣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또 곧 제가 이제 한 방송에 얘기했는데 사실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같은 경우는 민심에 폭탄이 터진 거잖아요. 네. 황상무 수석 발언도 폭탄이 터진 그 정도급은 아니어도 또 폭탄이 터진 거예요. 하나는 전략핵이고 하나는 전술핵 정도. 황상무 수석 얘기는 이제 전술핵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비례대표 갖고 싸우는 건 옆에서 포탄 터졌는데 네 건빵이 크네 내 건빵이 크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핵무기로 얻어맞았는데 재래식 미사일로 또 얻어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네 분 약간 전쟁 중에 그 무기 팔아먹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야 잠깐만 내 건빵 5개 주기로 했잖아. 왜 4개밖에 안 줘?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여요. 용산과 한 사이에 서로 관여하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몇 가지 정했는데 시게 넘었다라고 용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 여권 핵심한테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래 국민추천제 5곳 있었잖아요. 거기하고 비례대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친윤 공천, 무음 공천 논란 나왔을 때 대표적으로 한양갑의 이용 의원이에요. 네, 이용 의원. 그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한동훈 쫓아내라라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을 주면 안 된다. 이분 주면 밀린 것 같다. 친윤에 한이 밀린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고 내가 안 주면 그러면은 또 너무 티난다. 대놓고 나 나가라고 한 사람인데 그런 고민을 털어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드러나놓고 마치 친윤 공천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측근들에게 장담한 게 국민추천제랑 비례는 내가 정말 한다. 제대로 하겠다. 근데 국민추천제도 저도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마 윤심이 많이 작용한 모양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별로 못 댔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례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경로가 된 거죠. 경로. 아니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이게 이제 그 현역 의원들 물갈이를 최소화하면서 현역은 한동훈 위원장 주도로 선거를 치르고 용산은 비대위에 지분 행사를 많이 한다는 비례 행사 지분 행사를 한다는 소문이 바다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선거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저기 뭐 디올백 김건희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다지 현역을 물갈이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례 선거에 이상하게 예. 과잉 개입이 양쪽에서 되는 양상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고 여기가 더 첨예해진 거라고. 예. 원래는 이렇게 비례 정리가 어려울 거라고 별로 예상을 안 했거든요. 양쪽에서 적절하게 이제 추천하면 네, 되는 네, 얘기인데 예. 여튼간에 그 욕망이 날것으로 충돌을 했고 그냥 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정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자기 옛날 특수부 후배, 검사 후배로 보고 있고, 예. 근데 그 하는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에 뭐 서천에서 폴더 인사 등등등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이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하는 선을 전혀 못 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본인이 의지, 측근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선을 못 넘는다. 선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용산을 넘어서서 펼칠 수 있는 죄송하지만 포부와 이 그다음에 본인의 틀, 폼 이걸 못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그 상상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빙의를 해보면 요즘은 술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원래 술을 못 한다면서요? 술을 한 잔도 입에 안 되는 사람인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미국 어느 대학으로 갈 거냐를 알아보고 계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원래 이거는 뭐 누군가 직접 들은 얘기 사람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는 제일 꿈이 제주대 로스쿨 교수하겠다. 거기서 다 편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아주 하더라고요. 낭만주의자였구나. 제주대 로스쿨 교수님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권력에 관심이 없다 외부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왔다가 이종섭 대사 보고 지금 나보고 대체 뭘 어떻게 하냐. 비례대표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것도 못 해먹겠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뒤에 물러나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거의 100일 다 돼갔죠. 쑥과 마늘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아 그런가요? 100일 정도면 사람이 될 텐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아니 곰이 건강을 곰이. 위해서 쑥과 마늘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왜 이렇게 민생 토론을 오늘까지 21번을 했냐. 대선 그 용산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한동훈에게 전적으로 이 공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결과적으로 야 실제 표는 누가 갖고 왔니? 너는 앞에서 그 이재명이랑 싸웠지만 실제 표는 이재명 조국과 싸웠지만 실제 표는 민생 토론에 21번 하면서 사람들 투표장에 끌고 나와서 표 찍게 한 건 대통령이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한 알리바이가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는 정치평론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 얘기가 저 동할 것 같네요. 사람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게 물론 여러 가지 동물적 욕구가 있지만 그다음엔 질투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기 질투 장난 아닙니다. 질투. 아니 그런데 얘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그러니까 짜증나죠. 아니 그런데 그런 그 얄팍한 사고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정작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이종섭 뭐 황상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지난 2년 넘게 이 정부가 해왔던 어떤 독성과 오만 이걸 일깨워 주는 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때 뭐 이렇게 관리했으면 저 사람은 그런 문제 말은 이래야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한 걸 몰라도 어떤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신뢰 자본, 즉 지금까지 국민에게 어떤 진정성을 보았는가 하는 걸 다 같이 종합 점수를 성적표를 매기는 국면으로 갑자기 바뀌었고 그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떤 내부 관리의 부실이기도 하지만은 원래 저랬다. 맞아요. 원래 저랬다. 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종섭 전 장관 문제만 봐도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난주 후반에는 정리를 할 줄 알았어. 시정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시정이 안 된다는 거는 제대로 된 참모가 그러니까, 없고 대통령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이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재벌은 남 못 준다. 이런 부분으로 이미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종섭 관련해서 아니 공무로 나간 걸 어쩌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좌파 언론이 뭐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나? 그렇죠. 라고 하는 이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래서 정말 아니, 저런 말로 내가 속아 넘어갈 거라고 저런 말을 하나? 저런 말로 내 화가 국민들의 화가 풀릴 거라고 밀어붙이나? 여기가 제일 화가 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올백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무슨 대통령 기록관에 백이 있다는 등 사실 전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 좀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래 윤석 어쨌든 지지층에서도 중도층에서는 뽑아줬으니 좀 잘하라고 뭐 해보자. 근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막무가내구나.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강서 보궐선거 이후 조금 사람 되는가 싶었고 또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예요. 유권자들은 이제 깨달았겠지. 이러면서 조금 달라지겠지. 또 때마침 한 석 달가량 대통령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전임 정부도 공격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을 공격한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예. 오히려 그건 한동훈한테 이렇게 미루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다시 다 뒤집히는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원래 모습.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요 파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어제인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 헷갈리네. 어제인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너무 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끝난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면 종북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색깔론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이념, 종북 좌파 이 얘기를 이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정말 스텝이 꼬이고 너무 할 말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색깔론에 의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하나고 오래된 습관이죠. 오래된 습관이에요. 이거 고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무슨 북풍 공작이라도 하나? 라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 3주 남은 시점에 갑자기 종북 좌파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조선일보 등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그 얘기죠. 진보당 의원들이 저는 그래서 후보들이 몇몇 이제 저 통진당 출신이다. 그래서 그만큼 할 주제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옛날에 이미 뭐 무슨 뭐 어디 뭐 간첩답 사건이니 뭐니 해서 나왔던 사건들에서 누가 이 사람이랑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니까 아는 사람이래요. 뭐 이런 식의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그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소위 종북몰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제일 그 경계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종북몰이는 사실은 때는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이 시점도 안 맞고 이 종북이라는 몰이하는 북풍 공작은 다 기술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5.24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시장에서 이명박 그 한나라당이 집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정권도 혼란스러워서 북풍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 반면에 아무 사건도 없는 2012년에 갑자기 제주 강정마을이 터지고 그다음에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NLL 대화록 논란이 터졌는데 이건 기술자들 작품이에요. 그거는 아무 사건도 없는데 북풍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서 5.24 조치가 있고 보름 후에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시간 동안 만들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정원 검찰총장 다 압박을 했어요.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일단 생뚱맞고 두 번째 북한이 너무 조용하고 원래 국지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검찰발 종북몰이는 원래 그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선수들이 했단 말이에요. 검찰발 종북몰이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씨를 뿌려놓은 게 있습니다. 무슨 각 지역마다 무슨 뭐 어디 뭐 청주 무슨 사건, 창원 무슨 사건, 제주 무슨 사건 해서 씨를 뿌려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 달이 걸쳐서 두 달이 걸쳐서 민주당 누구가 또는 뭐 어느 당 누구가 이 사람들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래서 뭐 소환 조사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수사권 기소권을 이용한 종북몰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이제 고도의 작전은 저는 할 시간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다. 그래서 참 생뚱맞았다. 사전 투표까지 5일과 6일인데 사전 투표까지 2주 남짓 남아서
일단 이종섭, 황상무의 여진이 아유, 쉽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그거.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진면목을 드러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30바퀴로 해도 네. 나의 권위에 토를 달지 도전하지 마라. 마라. 네, 그래서 요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현재 여권 선거는 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1차전 때 여기 뭐냐 이거 영화 달콤한 인생 스토리로 간다. 넌 나에게 넌 목욕값을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처음엔 별거 아니었거든. 그렇죠. 별거 아니었는데 쌓인다고 이게.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파국으로 끝나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때 이제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배우 누구죠? 예전에 그 궁예로 나오신 분 김영철 씨. 김영철. 김영철 씨. 우리 이병헌한테. 그 이게 다른 모임에서 얘기를 해요. 사장님 사실은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말이에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런 거 이제 열받아 가지고. 그럼 조직이란 게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설득하잖아. 네. 이제 이게 똑같아. 대사하고 지금 정치가. 요거 해야 되네요. 예? 이거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호주에는 호주 대사, 저는 달마 대사. 그래서 요즘 대사들이 저 설쳐서 내가 그래서 요즘 진보의 달마 대사가 된 거야. 진보의 달마대사. 나도 대사 한번 해보자 씨. 달마에 가니까 달마 대사로. 그렇지. 고 대사가 아니고 그냥 가는데 영사 이외 대사로. 그 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대사, 달마 대사, 도주 대사. 알겠습니다. 대사 저희가 이제 하나-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제 디톡스 형태로 커피나 다가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해들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두 번째 주제 먼저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때마침 저희가 여기 빵이 좀 나왔는데 네. 이 시간이 제일 신 좋더라고. 변호사님 빵을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요, 각자 나눠서 먹으면 되죠. 빵 나누세요? 예, 지금 나눠져 빵을, 있긴 한데 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나눠서. 예, 나눠서 저희 아니, 나눠서 우리 김종대 드시잖아. 의원님 몰빵으로 다 드시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또 나눠서 네, 드셔야죠. 의원님이 예. 나눠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예, 나눠서 먹으면 됩니다. 빵은 몰빵 아니에요? 원래 저기 예수님께서도 그 빵을 그래요? 뭐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빵 5개를 아. 모든 회중과 나누어 드셨다. 이거 6개인데 어떡하죠? 네, 모든 회중과 나누어 드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감탄하세요, 빨리. 괜찮았지만 지금. 야, 이 빵을 또 그렇게 커버를 하시네. 역시 민주당에서 몰빵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견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우씨랑 어떻습니까? 저는 몰빵론이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당 대표가 그러면 조국 혁신당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진짜 이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몰빵론 이야기 하는데 니네 민주당이랑 지금 갈등이 생긴 거 아니야? 예. 조국 혁신당 뭐 더 세게 한번 얘기해봐. 말을 하자면 의도가 보여.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민주당이 몰빵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가 우군보다는 아군이 많아야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예. 지금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론에서 이것을 갈등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 소재를 얻으려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꼭 그런 건 예, 아니에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갈등의 틈만 보이면 예. 키우려고 하는 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고 없는 갈등도 이제 막 뭐 키울 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뷔페 줄이 2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뷔페 줄이 민주당 뷔페 줄이 있어요. 예. 조국혁신당 뷔페 줄도 있어. 지금 아침에는 과일이나 가벼운 음식을 중심으로 먹고 저녁에는 고기나 좀 든든하고 기름기 있는 거 먹잖아요. 이쪽 줄엔 과일하고 저희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는 고기나 기름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차림표가 많아졌다. 그러면 차림표가 많아졌죠. 그래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본인 마음에 라인업에 후보들 쭉 보면서 라인업 보고 그냥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음모론이 자꾸 뒤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쪽 줄은 사람 건강에 안 좋아. 먹으면 배탈 나. 불량식품이야.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 뷔페줄도 조국혁신당 뷔페줄도 먹으면 배탈 나가 아니라 둘 다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냥 입맛에 따라서 그 왜 라면 진라면 맵진이 있고 순진이 있잖아요. 맵진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순진이 좋아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면 아니에요. 자 조국혁신당이든 더불어민주연합이든 네. 유권자께서 알아서 취향에 선택하시면 맞게 된다. 찍으세요. 예, 취향에 맞게. 그럼 지금까지 지민비조와는 약간 톤이 아닙니다, 다를 수도 아닙니다.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비례잖아. 예. 비례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을 찍어주세요. 우리 당 찍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당 찍으러 선거에 오신 분들은 민주당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어제 얘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실제 이제 방송에서 조국 대표가 한 말이죠. 원래는 좀 표현이 달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갔어요. 조국 대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윤석열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대구 경북을 갔더니 그분들 말씀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찍기가 싫어. 근데 민주당은 찍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할 거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라고 일부 보도가 이렇게 나면서 이게 참 설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뭐냐? 이거는 두 개의 쿠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쿠션은 이겁니다. 네. 하나는 그 무슨 24 여기에서 기자가 여기 그 본문을 보면 이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신당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신당으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TK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더라라고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민주당 찍기 싫어서란 말은 애초에 없고요. 조국 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TK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라는 걸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본문에 이렇게 써놓고 헤드라인은 민주당 찍기 싫어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어. 그랬더니 이 헤드라인을 본 기자가 이 대표한테 가서 아니 민주당 찍기 싫은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찍는다라고 조국 대표가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두 번째 쿠션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증폭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빵론이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이 틈만 보이면 그것을 갈등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거는 조금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사가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사실 그래서 원하는 게 이건 되게 큰 건데 그렇지. 그거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론 전체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썼으면서도 헤드라인을 썼던 무슨 24 편집 기자님 그 다음에 이거를 본문을 충분히 확인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질문을 하셨던 땡땡일보 기자님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사실 그래서 더블 쌍따옴표로 붙일 때는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그럼요. 한 말을 그대로 쓰고 정말 일부 어미만 축약을 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저는 그런 좀 오해가 있다. 전체에 대한 말씀드리면 오해. 아니,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는 알겠는데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아니 실제로 이러세요? 최근에 조국혁신당의 이 지지율 상승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포함된 유권자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간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가는 거지 이게 어떤 그 양당 간의 관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건 유권자가 하는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통 크게 나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통 크게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더불어미래연합당이 좀 잡음이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연합.
그만큼 많으면서 격차가 벌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걸 부인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지. 사실 연합을 하다 보니 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리고 나는 이분 찍기 공식적인 연합도 싫은데 없어요. 언제 연합하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연합이란 건 공식적인 연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 또 일정 정도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응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땡땡일보 기자가 물었을 때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조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박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 대표가 그랬다고요? 설마 하면서 사실은 깊은 신뢰가 서로지간에 있다는 게 사실은 그 장면에서 오히려 더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그래도 네.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뭐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장기적으로 뭐 대권의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속부터 깊이 두 분이 그래도 별까라는 문은 들어요.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 대표가 그랬다고요? 설마. 어디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예. 그 말은 굉장히 진중한 대응이신 거죠. 그제죠. 그제 그 방송에서 시사인 유튜브였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오늘 김은지 기자 만났는데 굉장히 곤란해하더라고. 시사인 김은지 기자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죠 이게. 그렇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 얘기하면서 당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국 대표가 명예당원. 그럼 우리 명예당원 얘기를 하니까 뭐 당적 이쪽에 있으니까 그 명예당원은 또 뭐 좋지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아니 민주당이면 공천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명예당원 하려면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해야지 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하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나가서 앞 코너에서 박지원 만나셨어요? 원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유 명예당원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더니 나는 민주당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기분 좋게 거기서 그러셔야죠. 그때 분위기가 사실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던 자리였어요. 농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민 비조고 또 조비 지민 합니다. 조비 지민. 우리 그 지지자들에게는 조국혁신당 찍으러 투표 안 하려고 했다가 찍으러 나가시는 분들은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 야권 후보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일 테니까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예. 이렇게 아주 서로 오늘 아침에 박지원 원장님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호남 출신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다운이 됐지만 민주당 공정 파동이 클 때 그때 그냥 안 찍어야 되겠다 이런 분이 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민 비조가 있어서 나가서 민주당 지역구 찍고 호남에는 그 의견이 훨씬 많고 이제 이쪽에서는 비례대표는 민주당을 찍든 조국혁신당을 찍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투표층을 넓히는 적극 투표층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지원 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지 않았을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조원 CNI,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뉴스 그 의뢰로 조원 CNI 한 2,000명 정도 했더라고요. 이거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30%대를 비례정당에서 돌파했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30.2%.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합이 49.4%예요. 그다음에 국민의미래는 35%고요. 그러니까 약 15%포인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합치면 비슷했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도 유권자들 있죠. 중도 유권자들 지지율 1위가 조국혁신당 35.3%, 그다음에 민주당이 17% 정도 돼서 합치면 52.3%예요. 즉 중도층의 여론을 확실히 조국혁신당이 끌고 오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파이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20대 지지율 0 나온다고 얼마나 지난주에 막 20대 지지율 31.7% 1등입니다. 조국혁신당. 이제 그만 좀 0%라고 그만 놀리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하면 16일과 18일 전국 이권자 2천여 명 비례대표 투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 비례대표 투표를 물었던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미래 39.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로 됐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게 조사 방식은 ARS입니다. ARS로 되는 겁니다. 예.
응답률은 4.0%네요.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당사자가 쭉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국 혁신당의 이름 현재까지는 돌풍이라고 얘기해도 뭐 크게 손색이 없는데 네.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이어지죠. 그런데 선거 때는 아니 근데 그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구 후보가 없다. 뭐 청년은 지지율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그건 빼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 일단은 또 자유경선으로 1인 4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가 특정인한테 좀 쏠렸을 거라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 조국 대표랑 5표 차밖에 안 났습니다.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국 대표가 이제 거의 필적한 네. 제가 보기에는 농담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은 초기 창당할 때 목표는 이미 초과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다음 목표 비전 제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정권 심판 플러스 정책 정당 면모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선거라는 거는 계속 이 투쟁과 정쟁의 논리만으로 모든 정치가 이게 지속되질 않아요.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알아서 할 것 같아요. 됐고 녹색 정당은 어떻게 하죠? 우린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뭐 지역구 후보 다 내보냈고 정책 우리가 제일 지금 뭐 오랫동안 준비했고 알아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게 뭐 알아주려고 지금 좀 얘기하시라고 제가. 아니 사실은 그 면에서 우리가 제일 낫지.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뭐 좀 뭐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녹색정당.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론조사 보니까 녹색정의 뭐 구석에 좀 있는데 예. 그거 말하지 마 그 수치 말하지 마. 자꾸 노안이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노란색이 있긴 있는 게 하여간 노란 초록색이 그럴 수 있네요. 숫자는 말하지 마요. 녹색이니까 녹색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살려주십시오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다들 조국 혁신당만 얘기하는데 둘 다 똑같다. 녹색 정의당 5장. 녹색 정의당도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도 현상 유지만 하자고. 지난 총선에 10%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9.7%. 예. 현상 유지. 아니 근데 이번에 하고 이제 캡 씌운 게 없고 뭐 이런 것 가정하면 조금 그만 못 나와도 어느 정도 만족할 테니까 현상 유지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같이 좀 먹고 살자고. 진짜. 다음 주에 이제 녹색 정의당에 대해서 깊게 저희가 그래요? 돌풍. 왜 안 부나? 그러면 내가 불 거다. 내가 불 거다. 돌풍 불어라. 선풍기 큰 거 하나 갖다 아니 놓고 그리고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돌풍 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구나. 쨍쨍 하늘이 맑고 비 안 오는 게 좋지. 네. 돌풍 불면은 그 다음에 뭐 흙먼지 나고 비바람 치는 건데. 오늘 아주 대사가 좋으십니다. 달마 대사님. 오늘 스픽스는 김종대 녹색정의당 의원님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신잔식 대변인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